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87,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바쳤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수십 년 전에 먼저 떠났고 외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주를 낳고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저도 그 중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날 정말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에게 정말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제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 로비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약 냄새와 오래된 커튼 냄새가 섞인 공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낡은 소파 위에 앉은 제 손은 차가웠고 팔은 저려왔습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상담실로 들어가기 직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수경이 돌아서는 그 찰나 입가에 스친 미소를 마치 오래된 짐 하나를 창고에 넣어두고 나오는 사람처럼 가볍고 시원한 표정. 그 순간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애들은 오늘 나를 버리러 왔구나. 아들 성민이는 상담실 안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10살 때 학교에서 상 받고 와서 제 품에 안기던 그 아들, 20살 때 대학 합격증을 흔들며 엄마 덕분이야 하던 그 아들, 30살 때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저 안에서 엄마를 버리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권, 확인서, 사흘 전 동네 슈퍼에서 실수로 산 복권이었습니다. 원래는 우유를 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손이 미끄러졌고 복권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복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 TV에서 추첨 방송을 보다가 숫자가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1등 18억.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요새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수경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김치찌개에 설탕 2스푼 넣으신 것도 모르셨잖아요.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신 것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어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건 아는데. 솔직히 힘들어. 힘들다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 이제 짐이야. 저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복권 확인서를 제일 먼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손때 묻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나를 버릴지.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의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 속 확인서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종이의 까슬한 촉감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습니다. 18억.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저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큰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너희가 나를 버린 이 순간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순간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로비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경계선처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로비 출입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책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날 밤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가방 속 확인서가 마치 심장처럼 두근두근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밤. 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26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새벽 배달 나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였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생후 10달 된 아들을 안고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지도 않고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빚 갚고 나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재혼 안 해요. 이 아이 아빠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이었어요. 이제 이 아이 엄마도 저 하나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뒷골목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젊은 사람이 불쌍하게 됐네. 일 빡세도 괜찮겠어? 새벽부터 밤까지야.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출근은 새벽 4시였습니다. 사골 삶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김, 손등을 대는 국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다리. 하지만 저는 아들을 동네 타가소에 맡기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사골을 끓이고 국물을 거르고 고기를 썰고 밥을 짓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등은 물집이 잡혔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물 진짜 끝내줘요. 이 맛에 매일 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끓인 건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반드시 사람 만들어야 한다. 그 집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랐습니다. 국밥집 부엌 한쪽에 요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재웠습니다. 저녁에 손님이 없으면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먹였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아들이 국밥을 후루룩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저는 다 잊었습니다. 손등의 화상도, 무릎의 통증도, 새벽 추위도,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운동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점심을 거르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발 편해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자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쁘고 또 슬펐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일요일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원비, 교복값, 참고서 값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재혼 안 하세요? 젊은데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들 하나면 충분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와서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정말 엄마 덕분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했고 여자를 만났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국밥집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 7천만 원 전부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전세 얻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랑 같이 살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기대는 바보 같았습니다. 40년을 지킨 그 국밥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상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일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큰 집 사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이제 그만 봐야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 명의로. 엄마, 왜 내 명의로 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상속세 나오잖아. 처음부터 내 명의로 하는 게 나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나중에
내가 죽어도 아무 문제 없게 입주하던 날,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새 아파트,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거실, 넓은 방, 환한 창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햇빛 잘 들어오는 방이에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그날 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된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냄새가 집에 너무 배요. 환기 좀 자주 시켜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아이들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어머니, 애들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은 예전과 방식이 다르거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 말도 맞아. 내가 조심해야지. 하지만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는 정확하게 시간 맞춰주세요. 남편 출근 늦으면 안 돼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들 공부에 방해돼요. 어머니, 낮에는 산책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사람이 많으면 답답해서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보상금으로 산 집에서, 제 이름이 한 글자도 적히지 않은 그 집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오빠,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너무 불편해. 애들도 할머니 눈치 보고 나도 집에서 편히 못 쉬겠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아들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 요즘 좋은 데 많잖아.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친구들 만나고 더 좋으실 거야. 생각해 볼게. 몸이 식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짐 좀 정리하세요. 방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것을, 너무 쉽게 줬다는 것을, 제 인생을 싸구려처럼 내줬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국밥 한 그릇 팔아 모은 돈, 손등의 화상, 무릎의 통증, 새벽의 추위를 견디며 모은 돈, 그 돈으로 산 집에서 저는 지금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양원 팸플릿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팸플릿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돈이었다는 것을. 요양원 로비에서 버려지던 그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붙들고 있던 끈,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매표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게시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강릉, 그리고 제일 아래 작은 글씨, 울진 한 장이요. 버스 안 어둑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울진 바닷가,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작은 동네에 사람들은 느리게 걸었고 시간도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실 집 찾으세요? 네, 작아도 괜찮아요.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예산은요? 현금으로 살게요. 일주일 만에 집이 생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87에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명의의 집. 작은 방 2개, 부엌 하나, 마당에는 동백나무. 저는 그 집 마루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동네 도예 공방에 등록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이세요? 네, 평생 해보고 싶었어요. 물레를 돌리며 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 손재주 좋으신데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뭔가를 만들 수 있구나.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산책 가요. 그럼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간을 나에게 썼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사기당했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집도 다 날렸어. 사업 자금도 다 날렸어. 엄마, 우리 갈 데가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큰일 났어. 투자 사기를 당했어. 집도 담보로 잡혔고,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요양원 로비에서 저를 버리던 그 사람들, 지금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릴 받아줘. 우리 갈 데가 없어.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뭐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들 내외가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 계단 아래 큰 가방 2개를 든 채 서 있는 그들. 태준이의 얼굴은 수척했고 수경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규칙부터 듣고 들어와. 규칙 1. 가장 작은 방은 너희 몫이다. 저는 그들을 집 끝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문 하나 달린 이불 2채면 꽉 차는 방. 여기서 지내면 돼. 수경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 저희 4식구가요? 응, 나는 10년 동안 이런 방에서 살았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직접 느껴봐. 수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규칙 2. 아침 7시 며느리는 반드시 밥을 차린다. 아침밥은 매일 7시 전가. 늦으면 안 돼. 나도 배고프니까.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예전에 수경이가 제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정확히 시간 맞춰주세요.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규칙 3. 집안일은 전부 너희가 한다. 청소, 빨래, 설거지, 마당 정리. 이제 전부 너희 몫이야.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도예 수업, 산책, 친구 만나기. 저는 단호했습니다. 40년 했어. 이제는 너희 차례야. 규칙 4. 유양원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집에서 유양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즉시 짐 싸?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해. 그렇게 시작된 역전된 일상. 첫날 아침 새벽 6시 반 부엌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수경이가 밥을 하다가 계란을 태웠습니다. 7시 5분 식탁에 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늦었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시간 맞춰. 예전 수경이가 제게 했던 그 차가운 말투로 아들은 마당을 쓸다가 허리를 폈습니다. 엄마, 이거 매일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비 오나 눈 오나 태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경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말없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국간이 괜찮나요? 정성은 느껴진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경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말은 됐고 내일도 제 시간에 밥 차려. 한 달 후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해. 이번엔 제대로 할게. 수경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파트타임 구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일어설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날 밤 태준이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한참을 아들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어. 너희가 나를 버렸을 뿐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이제 다 알아. 저는 이제 도예 공방에서 흙을 빚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차를 마십니다. 87해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밥을 먹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수경이가 식탁을 닦다가 멈췄습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당연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저는 창밖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김순자로 산다.